제9장. 골드문트는 말을 타고 이 지방을 몇 번이나 달려본 일이 있어 조금만 더 가면 그가 알고 지내던 농가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 아무 데서나 잠자리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잠자리에 곤란을 겪지는 않으리라. 차츰 자유스러움과 방랑의 느낌이 돌아왔다. 얼마 동안 잊었던 감정이었다. 이렇게 얼음과 같이 쌀쌀한 겨울날엔 타향이란 별반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고생과 굶주림과 가난의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다. 하지만 그 넓이와 크기와 가차없는 무자비 등이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뒤얽힌 그의 가슴에 안정과 위로의 음향을 전해주었다. 그는 지치도록 걸었다. 이젠 말을 탈 수 없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 얼마나 넓은 세계냐. 눈은 그다지 내리지 않았다. 먼 곳에서 숲 등성이와 구름이 잿빛으로 엇갈리고 있었다. 정적이 세계의 끝까지 가로놓여 있었다. 그 가엾은 겁쟁이 리디아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리디아가 갑자기 불쌍해졌다. 공허한 갈대 늪 한가운데 외로이 혼자 서서 입마저 떨어진 물풀의 나무 밑에 앉아 쉬면서도 생각은 아련히 리디아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추워 가만히 있다가는 굳어버릴 것만 같았으므로 서서히 힘있게 발걸음을 옮겼다. 구름 낀 해의 가냘픈 빛은 벌써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인적이라곤 없는 광막한 들판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다. 애정이 깃든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간에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얼른 잠자리에 드는 것, 담비나 여우와 같이 이 차갑고도 광막한 세계를 뚫고 지나가는 것, 이런 들판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였다.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여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주머니에서 사냥할 때 쓰는 조그만 단검을 꺼내 들고 나무로 만든 칼집에서 반쯤 뽑았다. 말을 탄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 기사의 마구간에 있던 말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말은 끈질기게 그를 쫓아왔다. 달아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두렵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긴장과 호기심 때문에 가슴은 심하게 고동쳤다. 순간 그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만약 말을 타고 오는 저놈을 처치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형편이 좋아질 건가. 말 한 마리가 생기고 그 다음은. 하지만 말을 타고 온 사람은 나이 어린 마부, 맑고 푸른 눈을 가진 얌전한 얼굴의 한 한스라는 것을 알자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착하고도 귀여운 그를 죽이자면 돌처럼 단단한 심장이 필요할 거다. 그는 한스에게 정답게 인사를 하고 한니발이라고 부르는 말에게도 정다운 인사를 보냈다. 말도 이내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땀에 젖은 말의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었다. 한스, 너 어딜 가려고 그러니? 하고 그가 물었다. 당신한테 왔습죠. 그는 이를 내보이며 웃었다. 벌써 많이도 걸었군요. 저는 지금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인사나 전하고 이것을 드리면 이제 제 일은 끝납니다. 누가 나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했지? 리디아 아가씨가요. 골드문트 학사님, 당신 덕분에 오늘은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게 되겠군요. 이렇게 빠져나오기라도 했으니 괜찮지만요. 제가 부탁을 받고 나온 것을 주인은 모르고 계십니다. 아시면 내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그럼 잡아다요. 그는 조그만 꾸러미를 내밀었다. 골드문트는 그것을 받았다. 예, 한스. 혹시 지니고 온 빵 없나? 있으면 줘. 빵이요? 아직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까만 빵을 한 조각 꺼냈다. 아가씨는 무얼 하고 있지? 골드문트는 계속 물었다. 너한테 아무 부탁도 안 하던? 혹 편지 같은 것은 없나? 아무것도요. 잠깐 보았을 뿐인데요. 아실 거예요. 집안 분위기는 험악하죠. 주인은 무척 노예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전해드리라는 분부를 받았을 뿐인걸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이만 돌아가 봐야 됩니다. 좋아,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줘. 한스, 사냥할 때 쓰는 그 단검 말이야.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내가 가진 것은 조그만 것뿐이라서. 늑대라도 만나게 되면
하지만 한스는 그 부탁만은 거절했다. 그는 골드문트 학사님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긴다면 참 안 된 일이지만 단검은 줄 수 없다고 단호히 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한스는 말을 타고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골드문트의 가슴은 야릇한 슬픔에 잠겼다. 그는 그나마 꾸러미가 남겨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꾸러미 안에는 회색 털실로 짠 튼튼하게 보이는 재킷이 들어있었다. 틀림없이 리디아가 그를 위해 손수 짠 것임에 틀림없었다. 재킷 안에는 또 무슨 딱딱한 것이 잘 쌓여서 들어있었다. 한 조각의 햄이었는데 햄 가운데에는 조그맣게 자른 자국이 있었고 그 속에는 빛나는 금화 한 잎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없었다. 골드문트는 리디아의 선물을 손에 들고 허공을 달리는 마음으로 눈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웃옷을 벗고 재킷을 갈아입었는데 따뜻한 게 기분이 좋았다. 그 위에 얼른 웃옷을 껴입고 제일 안전한 주머니에다 금화를 숨기고는 가죽끈을 맨 다음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이제 좀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발은 아프고 피곤했으며 온몸이 무거웠지만 농부의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고 우유도 얻어먹을 수 있을 테지만 가기가 싫었다. 너절하게 늘어놓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에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곳간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이른 아침 찬서리와 매서운 바람을 받으며 추위에 쫓기듯 걸어갔다. 그는 밤마다 기사나 혹은 그 기사가 지녔던 칼이나 두 자매의 꿈을 꾸었다. 날마다 외로움과 침울한 여신이 그의 가슴을 누르고 놓아주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한 마을에 이르러 잠자리를 구했다. 그곳은 가난한 농부집이었는데 빵은 없고 그 대신 옥수수 스프가 나왔다. 새로운 체험이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집 안주인이 밤중에 아기를 낳은 것이다. 골드문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집단에서 쉬고 있는데 농부가 도움을 청하러 왔고 그는 산파 옆에서 등잔을 비춰주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해산하는 광경을 보았다. 놀라움과 불타는 시선으로 산모의 얼굴을 보고 뜻밖의 하나의 새로운 체험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얼굴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진통의 비명을 지르며 고통 속으로 낮아빠진 여인의 얼굴을 불빛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예기치 않던 무엇이 그의 눈에 띄었다. 울부짖는 여인의 표정은 사랑의 절정에 다다른 여인의 얼굴에 비친 표정과 다를 것이 없었다. 얼굴에 나타난 커다란 고통의 표정은 크나큰 쾌락의 표정보다 물론 격하기도 했고 훨씬 더 흉해 보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었다. 오만 상을 찌푸리다가 잠잠해지는 점도 이글이글 타오르다가 사그라지는 점도 같았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통과 쾌락이 형제같이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또 다른 무엇을 이 마을에서 체험했다. 해산한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그가 발견한 이웃집 안악이 유혹하는 그의 눈짓에 금세 응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하룻밤 더 쉬어서 그 안악을 대단히 즐겁게 해주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어지간히 몸과 마음이 자극을 받은 터라 오래간만에 그의 정욕은 겨우 안정을 얻었다.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체험을 얻게 된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 빅토르라는 키가 크고 염치도 어지간히 좋은 한 친구를 같은 마을에서 만났다. 언뜻 보면 신부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불황자 같기도 한 그는 어디서 주워 모은 것 같은 라틴어로 그에게 인사를 걸어왔다. 학교 다닐 나이는 벌써 지났지만 유랑 학생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뾰족한 턱에 수염이 난 이 사내는 일종의 성실성을 보이기도 하고 방랑자의 익사를 섞어가며 골드문트에게 재빠르게 접근해왔다. 골드문트가 대체 어느 학교 학생이었으며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냐고 물어보자 이 별난 친구는 연설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맹세코 마라거니와 이 사람은 여러 대학에서 수학하고 쾰른이나 파리에서도 수학한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또 라이덴의 학위 논문 중에서 내가 작성한 간장의 형이상학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언급된 것은 없을 겁니다. 친구여, 그 이후 불쌍한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배고픔과 괴로운 마음으로 독일 제국을 헤매다닌다오. 이 사람은 농부의 눈물을 흘리는 자라 불리기도 하며
젊은 아낙네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고 요술을 부려서 밥을 얻어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오. 이 사람의 목표는 시장 부인의 침대이며 까마귀 밥이 되지 않는다면 대승정의 나른한 직무에 내 몸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테지. 젊은 친구여. 손을 놀려 입에 풀칠을 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 밖에 다른 생활보다는 나은 것이라네. 결론으로 토끼 불고기만큼 이 사람의 불쌍한 윗속을 흐뭇하게 해준 것은 없었다오. 보헤미아 씨는 이 사람의 형제라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를 길러주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오. 그저께도 우리들의 아버지는 무정하게 이 사람을 학대하여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늑대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하였다오. 만약 이 사람이 그놈의 짐승을 때려 죽이지 못했던들 그대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영광을 입지 못했을 것이오. 영원한 아멘을. 이런 종류의 자포자기적인 익살과 유랑자의 라틴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골드문트는 망나니 같은 덥수룩한 모습과 유쾌하지 못한 웃음소리에 얼마간 겁을 집어먹기는 했지만 유랑자의 어딘가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같이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늑대를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가 농담이든 아니든 둘이 있는 것이 마음 든든하고 무섭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빅토르는 그의 라틴어로 농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소장농의 집에서 하룻밤 더 묵기로 했다. 그런데 빅토르는 골드문트가 지금까지 나그네 길에 오를 때마다 농부의 집이나 마을에서 손님으로 대접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이 농가에서 저 농가로 기웃거리며 아무 아낙네나 붙들고 짓거리다가는 마구간이나 부엌 등 닥치는 대로 들어가서 어느 집에서나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작정인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농부들에게 이탈리아의 전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뚜막 옆에서 전투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으며 할머니들에게는 관절염이나 치통에 잘 듣는 약을 권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이든지 알고 있었고 어디든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빵 조각이나 호두, 배 쪼갠 것을 잔뜩 얻어가지고 바지춤에 쳐넣었다. 그가 방랑하는 것에 실증도 내지 않고 사람들을 놀래주기도 하고 환심을 사기도 하고 잘난 채 뽐내다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기도 하고 라틴어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서는 학자 행세를 하고 엉터리 같은 도둑의 암호로 탐복을 시키기도 하고 쉴 새 없이 이야기하거나 학자 행세를 하는 중에도 날카롭고 빈틈없는 눈으로 각자의 얼굴과 열려져 있는 책상 서랍들, 열쇠나 빵 덩어리를 눈여겨보는 것을 골드문트는 어이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교활하면서도 어디 하나 빈틈없는 유랑자로 온갖 것을 보고 체험하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전신이 꽁꽁 언 때도 자주 있고 위험에 악착같이 몸을 들이밀고 인색하게 살기 위한 고투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영리해지고 당돌해진 사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나긴 세월 동안 유랑 생활을 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런 사나이와 같이 될 것이란 말이다. 이튿날 두 사람은 출발했다. 골드문트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랑을 경험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같이 걸어갔다. 골드문트는 빅토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유랑자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 즉 생명의 위협에 대한 안전과 잠자리의 발견과 식량의 입수에 만사를 결부시킨다는 습관이 기나긴 세월 동안 본능이 되어 유랑하는 사나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겨울이든 밤이든 어떤 미미한 징조에서도 인가가 가깝다는 것을 알거나 숲이나 밭의 어떤 모퉁이에서도 휴식하는 장소, 혹은 잠자리로서 적당한가 어떤가를 자세히 조사하거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주인의 빈부의 정도, 그의 친절과 호기심과 염려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 그것은 빅토르의 기술이 대가의 경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교훈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그는 젊은 친구에게 들려주었다. 어느 날 골드문트가 빅토르에게 자기는 그런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다. 자기는 그런 기술을 조금도 알지 못하거니와 자기가 겸손하게 부탁을 하면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을 거절당한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 말하자 키다리 빅토르는 웃으면서 악의 없이 말했다. 그거야 골드문트 너라면 잘 돼 나갈 테지. 너는 앳되고 예쁘고 순진해 보여. 그게 너의 훌륭한 숙박권인 셈이야.
여자들은 널 밉지 않게 보고 남자들은 이놈은 아기가 없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는 않을 거다 하고 생각할 테지. 하지만 생각해봐. 인간은 나이를 먹는 법이야. 어린아이의 얼굴에 수염이 나고 주름이 잡히지. 바지에는 구멍이 뚫려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밉살 맞고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되어가는 거야. 젊음과 순진 대신 굶주림만이 모든 걸 대신하게 되지. 그럴 때를 생각하면 인간은 지금대로만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다소 세상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이내 걸음더미 위에서 잠을 자거나 개에게 오줌벼락을 맞게 될 거야. 하지만 보아하니 너는 언제까지고 떠돌아다닐 인간은 아닌 것 같다. 돌아다니는 놈치고는 손이 너무 곱고 고수머리 또한 너무 탐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는 구멍으로 기어들어갈 거다. 아늑하고 따스한 침실이라든가 환경이 좋은 훌륭한 수도원이든가 훈훈한 서재로 말이야. 너는 차림이 말쑥한 편이야. 귀공자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빅토르는 자꾸 웃으면서 골드문트의 옷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골드문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둔 금화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기사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과 라틴어 문장을 쓰는 것을 도와주어서 좋은 옷을 얻어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빅토르는 왜 이 추운 겨울에 그런 따스한 보금자리를 떠났느냐고 물었다. 골드문트는 거짓말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기사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빅토르는 골드문트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멍청이 같은 인간이라며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골드문트에게 둘이서 산성을 찾아가 골드문트는 물론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지만 리디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빅토르 자신이 가지고 가서 돈이나 재물을 반드시 손에 넣겠다고 했다. 골드문트는 빅토르의 이러한 이야기에 반대했고 나중에는 화를 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은 채도 안 하고 기사의 이름이나 그곳으로 가는 길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빅토르는 그가 화가 잔뜩 난 것을 보자 능글맞게 웃으면서 아기는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봐,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 난 그저 자네가 훌륭한 미끼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자네는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 인색하군. 어쨌든 너는 싫단 말이지. 훌륭한 신사처럼 말을 타고 산성으로 돌아가서 그 아가씨와 결혼할 수도 있을 텐데. 젊은이, 자네는 왜 그다지도 귀하신 바보 같은 머리만 가지고 있지? 할 수 없군. 어쨌든 발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저녁 때까지 골드문트는 환한 얼굴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인가도 사람의 발자국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빅토르가 전나무 가지를 잔뜩 쌓아 올려서 잠자리를 만들어준 것을 고맙게 여겼다. 그들은 빅토르의 두둑한 주머니에서 빵과 치즈를 꺼내어 먹었다. 골드문트는 화낸 것을 미안해하며 리디아가 보내준 재킷을 벗어서 빅토르에게 입고 자게 했으며 또 교대로 짐승이 오는지 파수를 보기로 정하고 자신이 먼저 보초를 서겠다고 자청했다. 골드문트는 오랫동안 소나무 줄기에 기댄 채 친구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이 너무 차가워져 그는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몸을 풀었다. 그가 걷는 범위는 점차 넓어져 갔다. 그는 전나무 가지 끝에 걸린 희멀건 하늘을 보며 겨울밤의 깊은 정적이 장엄하면서도 두렵게 느껴졌다. 그의 뜨거운 심장만이 메아리 없는 차가운 정적 속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발소리를 조심스레 죽이면서 잠들어 있는 친구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유랑자의 애환이 가슴 깊이 느껴져 왔다. 이 무지한 공포에서 그의 몸을 지킬 만한 성벽도 집도 수도원의 벽도 이제는 없었다. 알지 못할 사람들 사이에 오직 홀로 냉혹하고 조소적이기까지 한 짐승들과 함께 변함없이 서 있는 나무 사이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유랑자의 심정, 집이 없다는 생각이 여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골드문트의 마음을 옥죄었다. 나는 결코 빅토르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 방랑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공포에 저항하려고 도둑 같은 교활함과 호들갑스럽고 밉살맞은 행동과 저 허풍선이의 자포자기적인 익사를 배울 수는 없었다.
또 그는 영원한 방랑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언젠가는 집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집이 없다. 진정 안전하게 보호받지도 못한다. 결국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아름다운 수수께끼인 것이다. 이상한 힘을 가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뛰노는 심장을 누르면서 자신의 덧없음과 허약함을 자꾸 느끼게 되었다. 몇 개의 별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바람은 불지 않았다. 밤이 이슥한 후에야 빅토르는 눈을 뜨고 골드문트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골드문트를 불렀다. 이리 와. 그는 소리쳤다. 이번엔 내가 잘 차례야. 좀 자지 않으면 내일은 망치고 말 거야. 골드문트는 그가 시키는 대로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몸은 몹시 고단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친구에 대한 어떤 불안한 의욕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자기가 왜 리디아의 이야기를 이 악당에게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이 친구와 떨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과 기회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잠이 들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빅토르의 두 손이 그의 몸을 더듬으며 여기저기 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의 한쪽 호주머니에는 칼이 다른 쪽에는 금화가 들어있었다. 빅토르가 그것을 눈치채면 틀림없이 둘 다 훔쳐갈 것이다. 그는 일부러 깊이 잠든 척하며 몸을 뒤척이다가 빅토르의 팔을 눌렀다. 빅토르는 살며시 손을 빼냈다. 골드문트는 마음속으로 내일은 헤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런데 다시 1시간쯤 지났을 빅토르가 다시 그의 몸을 뒤지기 시작하자 골드문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뜨고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비켜, 아무리 뒤져도 훔칠 건 아무것도 없으니. 골드문트의 소리에 깜짝 놀란 빅토르의 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골드문트가 저항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는 그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서 그의 목을 힘껏 졸랐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골드문트는 혼신의 힘으로 버둥거리며 갑자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가까스로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칼을 뽑아들고 빅토르를 연이어서 찔렀다. 잠시 후에 빅토르의 두 손이 느슨해지고 그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골드문트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길쭉한 빅토르의 몸이 무섭게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맥없이 털썩 그의 몸 위에 넘어졌다. 피가 골드문트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다. 빅토르는 피투성이었다. 그가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빅토르의 몸은 마치 자루처럼 나동그라졌다. 그의 가슴과 목에서는 자꾸 피가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점점 약해져가는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나. 죽어가는 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그 얼굴에 죽음의 빛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성모 마리아여, 저는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어졌다. 그는 칼을 집어들고 리디아가 손수 짜서 보낸 그것은 빅토르가 입고 있었다. 재킷에다 피를 닦고 호주머니에다 쑤셔 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나 그곳에서 달아났다. 이 유랑자의 죽음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날이 새자 그는 몸을 덜덜 떨며 빅토르가 흘린 피를 눈으로 깨끗하게 닦아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었다. 그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희한과 두려움을 잊게 해준 것은 굶주림 그것이었다. 눈 덮인 황무지를 헤매며 살 곳도 잘 곳도 먹을 것도 잠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마침내 절망적인 생각에 광포하게 변했다. 굶주림이 그의 온몸에서 야수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몇 번이나 지친 몸을 들판 한가운데 누이고 두 눈을 감고는 이제는 끝장이다. 잠자고 싶다. 눈 속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굶주림은 그에게 조금도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살겠다는 욕망만으로 그저 미친 듯이 달렸다. 극도의 절망 속에 이성은 사라지고 생명을 구하려는 힘과 광포한 욕망과 야성의 힘만이 솟았다.
눈이 쌓여있는 두송나무 숲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바짝 마른 조그만 열매를 따서 혓바닥에 대기도 힘든 씁쓸한 것을 전나무 잎으로 싸서 먹었다. 맛이 지독하게 아렸다. 그는 갈증을 덜기 위해 한 움큼의 눈을 집어삼켰다. 뻣뻣해진 두 손에 입김을 불면서 언덕 위에 앉아 애타게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보이는 것은 황무지와 숲뿐이고 사람의 발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머리 위를 몇 마리의 까마귀가 날고 있었다. 그는 원망스레 까마귀를 쳐다보았다. 조금이라도 이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리고 이 피가 한 방울이라도 따뜻할 동안에는 너희들의 밥이 되지 않겠다. 그는 일어서 무서운 죽음과 싸우면서 달리고 또 달렸다. 이 마지막 안간힘 때문에 열이 열에 타는 듯한 피로가 몰려왔다. 수많은 기괴한 생각이 거의 마음을 사로잡아 어느 때는 거의 들릴 락말락, 어느 때는 큰 소리로 혼자서 뇌까렸다. 그는 자기가 찔러 죽인 빅토르를 향하여 그의 죽음에 커다란 예리한 조롱의 인사를 내던졌다. 교활한 형제여, 너의 늑골에는 달빛이 잘 비치고 있느냐? 여우가 내 옆에서 냄새를 맡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늑대를 죽였다지? 그놈의 목을 물어뜯었나? 안 그러면 꼬리를 쥐어뜯었나? 너는 내 금화를 훔치려고 했지? 욕심 많은 돼지 같은 자식. 하지만 이 귀여운 골드문트한테는 놀랐겠지. 그렇지? 빅토르, 골드문트는 용케 내 늑골을 찔렀다. 하지만 너는 언제나 배낭 속에 치즈며 소시지를 가지고 다녔지. 골드문트는 헉헉거리며 이러한 독백을 외쳤다. 그는 저 불쌍한 바보 같은 한때의 동행자를 비웃었다. 드디어 그는 불쌍한 빅토르의 일은 잊어버렸다. 그것은 율리에가 그날 밤 그에게서 멀어져 가던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율리에를 향하여 사랑의 말을 부르짖고 천한 말로 유혹하면서 애무를 하며 율리에의 육체를 요구하였다. 그의 곁으로 끌어당겨 옷을 벗기고 비참하게 횡사하기 전에 한동안을 같이 지내고 천국으로 가려 했다. 애원하듯이 재촉하듯이 율리에의 봉긋 솟아오른 젖가슴과 그 다리며 겨드랑이 밑에 곱슬곱슬한 털과 이야기했다. 그는 광야의 눈 속에 숨어있는 풀밭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생명에 타오르는 갈망에 미쳐가면서 꼬다른 사람을 향하여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대화 상대는 나르치스였다. 그는 새로운 생각과 지혜와 농담을 나르치스를 향하여 던졌다. 나르치스, 당신은 무서운가요? 몸이 떨려요?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도 나무 그늘에도 죽음은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벽을 쌓고 있다 해도 기숙사나 성당이나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창문 밖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웃고 있습니다. 죽음은 당신네들 모두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당신네들의 창 밖에서 죽음이 킬킬대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찬송가를 불러요. 제단에 정성스레 촛불을 켜놓으십시오. 저녁 예배나 아침 미사를 드리고 처방실에 약초를 모으고 서가에는 책을 높이 쌓아두십시오. 당신은 단식을 하고 계십니까? 자지도 않고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손을 써서 뼈다귀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겁니다. 이봐요, 나르치스. 빨리 달아나십시오. 뼈를 단단히 붙드십시오. 뼈라도 흩어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뼈를 꽉 쥐고 있지 않으면 불쌍한 인간의 뼈여. 아, 불쌍한 인간의 창자여 위여. 아, 가련한 두 개골 밑에 뇌수여. 모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전부 끝장입니다. 나무 위에서 까마귀들이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나이는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덤불 위에 쓰러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손으로는 쌓인 눈과 가시를 무의식적으로 쥐었다. 그러면서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해서 그를 앞으로 내닫게 했다. 마침내 그가 정신을 잃고 기절해 누워있던 곳은 며칠 전 유랑 학생 빅토르와 만난 곳, 밤중에 산모 옆에서 불을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조그만 마을이었다. 그는 거기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를 빙 둘러싸고 수군거렸으나 그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때 그와 잠깐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가 그를 알아보고 그 형색에 놀랐다. 그녀는 남편한테 욕을 얻어먹어가며 측은한 마음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를 마구간으로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드문트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마구간이 온기와 잠과 그 여자가 그에게 먹여준 양의 젖덕분으로 정신이 돌아왔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단지 방금 전까지 체험하고 난 모든 것이 기나긴 시간이라도 흘러간 것처럼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빅토르와의 유랑, 전나무 밑에서의 불안에 찬 추운 겨울잠, 잠자리 위에서의 무시무시한 싸움, 길동무의 끔찍한 죽음, 전신이 꽁꽁 얼어붙은 채 굶주림에 허덕이며 헤매다닌 낮과 밤,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고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극복해서 뚫고 지나온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는 역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과거의 일로 밀쳐내 버리려고 했으나 그 공포는 무언가 어떤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2년도 채 안 된 사이에 그는 방랑 생활의 온갖 즐거움과 괴로움을 구석구석까지 맛보았다. 고독과 자유와 숲과 온갖 동물의 소리를 듣는 법과 방황하는 사람과 죽도록 쓰디쓴 고생을 며칠간 여름의 들판을 헤맸고 몇 주일간 숲의 손님으로 살았다. 눈 속에서 죽음의 불안 속에서 죽음의 직면에서 며칠을 살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하고 기이하게 여긴 것은 자신이 죽음에 거스르면서 스스로 나약함과 비참함을 잘 알면서도 이 절망적인 죽음에 부딪혀서는 자신의 내부에서 생에 대한 아름답고 무서운 생명의 힘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진실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하여 이 투쟁의 메아리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며 쾌락의 몸짓이 아이를 낳고 있는 어머니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몸짓과 똑같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통감되었다. 해산하는 아낙네는 얼마나 울부짖었으며 얼마나 얼굴을 찌푸렸던가. 길동무 빅토르는 어떻게 쓰러지고 고요히 그리고 순식간에 얼굴에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가. 아, 굶주림에 허덕이던 날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둘러싸고 기웃거리던 것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느꼈던가. 굶주림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추위에 떨고 사지가 얼었던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죽음의 반항에서 어떻게 싸웠고 죽음의 공포에 어떤 비참한 광포를 일으켜서 저항했던가. 그에게는 이 이상의 체험은 절대 없을 것 같았다. 이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나르치스밖에 없을 것 같았다. 마구간이 집더미에서 겨우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골드문트는 금화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기갈에 허덕이며 무섭고 몽롱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헤매다닌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것일까? 오랫동안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금화는 그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도저히 단념해버리고 싶지 않았다. 사실 돈은 그에게 별 대단한 의미도 없었다. 그는 돈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금화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에게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남겨진 리디아의 유일한 선물이었다. 재킷은 빅토르의 시체에 감긴 채 피로 범벅이 되어 숲속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금화는 리디아의 유일한 기념물이었다. 무엇보다도 빅토르와 싸우고 마침내 그를 죽인 것이 모두 그 금화 때문이었다. 지금 금화가 없어졌다면 그날 밤의 잔인한 행동은 모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농부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크리스틴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금화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애정이 넘쳤고 또한 다정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그는 몸이 쇠약해진 것도 있고 한쪽 팔로 여자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당신도 어지간히 딱한 사람이군요. 애정 어린 여자의 말이었다. 그토록 영리하고 멀쩡한 사람이 무척 바보 같은 짓도 하셨군요. 아무렇게나 그 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순진한 아기. 요 사랑스런 바보. 당신을 집단 위에 눕혔을 때 바로 그 금화를 내가 주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졌나요? 지금 어디 있지요? 찾아봐요. 여자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금화를 꼭꼭 숨겨 꿰매놓은 웃옷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 여자는 어머니처럼 친절한 충고를 수없이 늘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충고는 이내 잊어버렸으나 그 여자의 친절과 농사꾼 같은 얼굴에 깃든 능청스러우면서도 선량한 미소만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애썼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다시 걸을 수가 있었으므로 방랑의 길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며칠 내로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라며 골드문트가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를 말렸다. 사실이 그러했다. 골드문트가 출발했을 때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하늘에는 미풍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